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지연금과 토지경매 강사 김청입니다. 저는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4대 6대 이사를 지냈고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 실무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부동산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저작권을 등록한 바 있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경매 현장에서 토지 경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재수 없으면 뭐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제 준비된 노후, 또 건강한 노후는 정말 축복받을 일이죠. 그런데 정말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연금과 토지 경매를 통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 그 초점을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농지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금 이야기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시는 단어들이 있죠. 국민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이미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이미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농지연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지연금의 기원을 보면 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법명이 너무 길죠. 그래서 약칭 농어촌공사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2008년 일부 개정 시에 24조의 5, 그 농지연금에 관한 부분이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듬해 2009년에 시행령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만 만들어져 있지 정부에서 홍보도 그렇고 그 당시에 농지연금에 대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011년도에 이제 본 조항에 대해서 양도 금지, 담보 금지, 그리고 압류 금지 조항이 신설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2011년 이후부터 이제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또 그 시기에 또 이렇게 사회보장제도, 노후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연금이 비로소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19년 8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총 13,820건이 가입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표로 보면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2,927건. 이제 점차 이렇게 쭉 증가해 가다가 2018년에 보면은 갑자기 많이 증가했어요. 2,652건. 그리고 2019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됐죠. 그래서 과연 농지연금이 그럼 무엇이냐, 우리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보면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담보로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연금의 종류는 종신형, 기간형 등이 있더라. 자, 그럼 여기서 농업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럼 농업인의 기준이 뭐냐? 농업인의 기준을 한번 찾아보면은 농지법 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 또는 이제 1년 중에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약 330평 정도 되죠. 330평 정도. 그리고
330평방미터 시설, 330평방미터면 약 100평 정도 되죠. 100평. 그래서 고정식 온실 또는 버섯 재배사,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보통 보면 비닐하우스가 한 100평 되죠. 한 동이. 물론 이제 한 200평 되는 더 큰 시설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한 100평 정도.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이러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 사육. 가축 사육인 경우에도 대가축, 소나 말, 중가축, 돼지, 염소, 개 등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꿀벌도 10군 이상을 사육한 경우에 가능하고, 연간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농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 경영을 통한 그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농업인이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법인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법인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업인은 개인에 한한다. 그러니까 종중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고 개인이 농업 경영을 한 자가 해당이 된다. 여기서 이제 다년생 식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다년생 식물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년생 식물이란 목초, 종묘, 인삼 등의 그 조림용 묘목, 그리고 과수, 뽕나무, 유실수. 이제 물론 여기에는 과수나 뽕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2년 이상인 식물,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생물로 포함한다. 그리고 이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여기에서 이제 조경 목적으로 식지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짓고 우리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소나무 묘목을 몇 주 심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다년생 식물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췄고 이런 재배 요건을 갖췄는데 어떤 농지를 연금 대상으로 할 거냐 하는데, 첫째는 농지법상 농지여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농사를 하고 있는 농지. 그런데 그 중에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농사를 하고 있는 토지, 임야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런 곳에는 대상 농지로 하지 않는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상속된 농지는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5년 동안 짓던 농지를 자식에게 상속했다라면은 그 보유 기간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고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지 않으면 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지가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가 강원도 영월군에 있다라면은 인접한 정선군 또는 평창군, 기타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연접한 시군군에 주소지가 있거나 또는 이제 직선거리 30km 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비록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선거리로 30km 내면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는 농지가 있어요. 이제 대상 농지가 있고 안 되는 농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토지, 이건 당연히 뭐 안 되겠죠.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토지. 그리고 이제 공유 토지,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된다. 다만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농지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시행 인가가 고시되어서 개발계획 확정 지역에 있는 농지, 이런 농지도 제외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공매로 취득한 농지도 안 된다. 좀 황당하죠? 무슨 경공매 취득 안 되는데 왜 경매 얘기는 하느냐. 근데 이제 법은 항상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우리 군대 가도 뭐 군장감시라는 열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을 살펴보면 보유 기간 2년 이상으로 주소지가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직선거리 30km 내에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규정은 유명무실한 거죠. 뭐 내가 경공매로 농지를 취득했다가 뭐 보유기간 2년 있다가 신청하면 되는 거고,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는 사실 이제 미리미리 이제 농지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공매 취득 시에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2018년 이후부터 급격히 이 농지연금이 나기 시작하면서 실제 현지 농사를 하고 있는 보다는 외부에서 이렇게 경공매로 취득해서 농지연금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 얼마를 쳐줄 건데, 농지의 평가를 어떻게 해줄 건데, 이게 이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에 선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인 경우에는 100% 다 인정을 해줍니다. 공시지가인 경우. 그런데 감정평가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90%를 인정해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가설을 한번 세워보고 싶은데요. 공시지가 1억 5천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인 1억 5천의 농지를 구입을 해서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이 되는데 연간 500만 원씩이 인상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2년 후면은 1000만 원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1억 6천의 재산가가 형성이 되고, 이제 5년 후를 본다고 하면은 2,500만 원이 인상이 돼서 총 재산가는 1억 7,500만 원이 된다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50%에 구입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50%면은 7,500만 원을 주고 농지를 구입을 해서 4,500만 원을 공제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 이제 농지 신청을 하면 일시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4,500만 원을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7,500만 원 투자한 내 돈 중에 4,500만 원을 먼저 일시불로 받았으니까 실제 내가 투자한 돈은 3,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3,000만 원의 투자로 1억 5천의 이제 그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물론 30%에 구입한다라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뭐 4,500만 원을 구입해서 4,500만 원을 출금을 하게 되면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내 자산으로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도 얼마든지 틈새 시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실제로 이러한 재산 가치의 농지를 내가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제 농지은행에 가면은 농지연금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그 농지연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형, 종신형. 근데 종신형에는 또 정액형과 전후박형, 그 다음에 일시인출형. 조금 전에 우리가 4,500만 원을 공제했던 게 바로 이거죠. 4,500만 원을 일시불로 먼저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월 정액형으로 받을 경우에는 67만 천, 약 68만 원 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종신형이니까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후후박형. 전후후박형은 전반기에는 약 80만 원, 후반기에는 약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조금 전에 그 4,500만 원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에는 67만 원이 아닌 47만 원, 약 50만 원여 원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형에는 이제 정액형과 경영 이양형이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나 가입 나이는 다 똑같고 지급금도 다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틀리냐? 정액형과 경영 이양형이 다른 점은 이제 기간 만료식으로 정산을 해야 되겠죠. 정산을 하는데 정액형인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남으면 상속되는 거고 모자라면 이제 그만이고. 그런데 경영 이양형은 남거나 모자라거나 우리가 살게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농지를 경매나 공매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액형으로 살펴보면 5년 기간으로 약정을 했을 때는 78세 이상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월 300만 원을 5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년으로 이제 정했을 경우에는 73세 이상이 되어야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에는 이제 167만 원, 약 170만 원 돈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15년으로 기간을 정했을 경우에는 68세 이상이 되면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120만 원의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해 보면은 매월 120만 원을 받으면 1년이면 얼마인가? 10달이면은 1200만 원. 그리고 1400 정도 되죠. 1400. 그 5년이면은 약 1400, 700. 약 2천만 원. 그러니까 15년이면 약 2억 정도의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농지은행에 들어가서 실제 미리 계산하는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미리 계산을 한번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달력이 보이죠? 그럼 이제 소유자의 생년월일 라인 나옵니다. 그 이제 필요상 편의상 여기 기입된 걸로 55년 1월 하겠습니다. 1일. 그리고 배우자는 동년으로 2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5세 이상인 소유자가 배우자를 승계 조건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이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승계 조건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승계 조건. 농지 평가는 아까 우리가 쓴 대로 공시지가로 할 건지 감정평가액의 90%를 할 건지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자, 그럼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1억 7,500이라고 그랬죠? 자, 1억 7,500만 원을 기입을 하면, 그리고 이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평가액이죠. 그러면 이제 미리 계산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실제 계산이 돼서 이 액이 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보았던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 농지은행에 가서 미리 계산을 해 볼 수도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러한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법원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좀 싸게 구입해보자 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경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경매를 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째, 물건을 검색해야 되겠죠. 물건 검색을 하고 검색된 물건을 임장 활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물건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입찰에 응해야 되겠죠. 자, 이런 절차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건 검색인데요. 이 검색은 여러분이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사설 경매 정보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여러분 대법원 사이트에 가시면은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상세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방법을,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눈팅만 하세요. 눈팅만. 여기에 들어가서 1,000만 원짜리 미만의 땅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눈팅만 하세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강원도 어디는 몇 평에 1,000만 원이구나, 뭐 충청도 어디는 이 평인데 뭐 500만 원이구나 하는 이제 눈이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달은 또 이제는 5천만 원 검색을 하세요. 5천만 원 이상. 여러분이 이제 큰 금액은 추후에 검색을 해서 해보기로 하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5천만 원 미만의 물건만 검색을 하면 또 많은 물건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발 더 다가가 보죠.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이 농지를 사서 연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가능할 것인가 하는데 분석을 조금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달, 두 달째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죠? 가까운 법원, 경매법정에 출근을 하셔라. 이제 물론 매일 출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매 기일이 있는 날, 실제 여러분들이 경매법정에 가셔서 내가 검색한 물건이 정말 입찰자가 있는지, 입찰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입찰가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두 달 동안에 이렇게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는 이미 여러분이 다 고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을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내가 입찰할 물건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필히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물건을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여러분 소액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자,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선택하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공시지가겠죠. 공시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을 쭉 보면서 이 물건이 얼마인데 공시지가가 얼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이제 이 물건이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확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물건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임장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임장 활동. 부동산은 그렇죠. 지리적 고정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사항인데 사실 이 임장 활동이 쉽지만은 않죠. 비용, 거리, 시간, 기타 등등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상 연구를 통해서 임장 활동의 효율성을 활성화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아마 이제 구글 어스라든지 V월드, 3D 영상을 자주 접해 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러한 그 시스템들이 없을 때, 25,000분의 1, 50,000분의 1 페이퍼지도 등에 메고 캠코더 메고 다녔습니다만 지금은 시스템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장 활동하기 전에 이런 도상 연구를 통해서 임장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보자.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도상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현장에 가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 들고 현장에 가셔서 에러가 났네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이제 GPS 또는 이제 글로나스, GPS 하면 이제 위치, 이제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위치 추적 장치인데, 이것은 이제 미국의 시스템일 뿐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고유 명사화 되어 버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GPS는 미국의 시스템이고, 글로나스는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한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개발한 시스템 배도우가 있고, 유럽에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KPS라고 하는 위성, 요 며칠 전에 띄웠죠. 이게 22년부터 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게, 이제 오프라인 지도, GPS가 이제 수신이 된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은 통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통신이 안 되면 지금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 GPS 수신은 돼서 내 위치 확인은 되지만 확인된 위치를 지도상 어딘가에 표시할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지도를 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오프라인 지도가 지원되는 시스템이 있고 지원되지 않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장 활동하기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을 한 후에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를 정해라.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이 환경들이 변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로에서부터 어디를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토지를 찾겠다 하는 길, 그리고 어디가 이 토지의 경계다라고 하는 걸 좌표를 구해서 그 루트를 여러분들이 설정한 후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올바로 찾아갈 수가 있지, 현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많이 환경들이 바뀐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트랙.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이 트랙을 저장해 오셔야 되는데, 이 트랙을 저장할 때에는 KML 포맷, 물론 GPS 포맷으로 해도 됩니다만은 결국은 구글 어스나 V월드에서 보려고 하면 KML 포맷으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저장해 가지고 와야만이 내가 와서 이제 온라인상의 통신이 잘 된 데에서 지도를 받아서 내가 정상적인 위치로 갔다 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은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조금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서 살펴볼 게 도로 전기죠. 도로. 여러분 맹지 좋아하세요? 맹지? 싫으시다고요? 그죠. 맹지 길이 없으니까 싫어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고 하죠. 그래서 맹지에다가 도로를 낼 수 있다라면은 어떨까요? 그럼 맹지를 좀 싸게 사서 도로를 내서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 재산 가치를 형성시킬 수도 있죠. 아이 여보 그러면 뭐 누구나 다 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219조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토지가 주변 토지로부터 둘러싸여 있어서 공로에 이르지 못할 때에 나는 그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민법상의 권리입니다. 이거는 내 권리예요, 권리. 그런데 그러면 왜 맹지를 싫어하고 이걸 싸우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민법 219조를 보면은 통행할 수 있다는 권리는 인정을 해주는데 도로 낼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읽어보면 필요시에는 도로도 개설할 수 있고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럼 필요시가 언제냐라고 법에 딱 규정을 해놔버렸으면은 다툼이 없겠죠. 그런데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맹지 소유자와 주변 토지 소유자 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판사는 이제 재판을 해야 되겠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민법 219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행할 수 있다는 건 법으로 딱 규정을 해놨지만 도로, 맹지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 거죠. 그럼 필요시가 언제냐라는 것은 법으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 1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 따르고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관습법이 뭔가요? 관습법.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법 공부를 하시다 보면 관습이 법적 확신을 가지면 관습법이 된다. 그럼 법적 확신이 뭔가요? 이렇게 우리가 법률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데 관습법, 리콜, 판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관습. 오랜 동안 우리가 해왔던 습관된 일들을 판례에 의해서 인정받았을 때 그건 법률과 같이 법원으로 관습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습법은 내가 주장할 바가 아니라 법원이,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법이,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이 확인할 사항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습법도 없더라. 그러면 어떡하나요? 관습법이 없다고 해서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 경우에 민법에 따라서 조리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조리가 뭐냐? 여러분 새해 보면은 복조리 문 앞에 많이 걸어오는데 그 조리가 아니고 세상 사는 이치. 조리라는 게 세상 사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면은 내가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길이 없으면 지게를 지고 비료도 날르고 뭐 기타 등등 자재도 날르겠지만 요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 시대에 지게 지고 가는 사람은 없죠. 이게 조리죠, 조리. 그러니까 판사가 보든 누가 보든 여기에 진짜로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경운기가 드나들든 아니면은 화물차가 드나들든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판사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그러한 환경들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죠, 전기. 전기인데, 제가 도식이 안 되는데, 전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토지와 전기, 또 물 있어야만 이제 토지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는 여러분이 현재 와 있는 곳에서 내 토지까지 끌어오는데 200m까지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50만 원만 지불을 하면 전신주 또 계량기까지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는 800m까지 떨어져 있어. 이런 경우에 좀 황당하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200m를 제외한 나머지 600m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냐. 이게 메타당 5만 원입니다. 메타당 5만 원. 그러면 600m면 얼마죠?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땅값은 1,800만 원인데 전기 끌어오는 게 3천만 원. 이런 토지를 사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임장 활동인데, 그러나 우리는 항상 왜 어떻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남이 3천만 원 들여서 전기를 끌어올 때 나는 200만 원만 들이면 끌어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쓴다라면 그 토지는 사야 되겠죠. 이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테크닉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전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이제 임장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장 활동이 끝나서 이제 확인을 했다라면, 이제는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겠죠. 권리 분석.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또 하나 있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 5가지 권리 중에 최선순위 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권리를 포함한 이후의 권리는 모두 말소 대상이 됩니다. 물론 말소가 되지 않은 권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설정된 권리는 모두 매수자가 인수해야 된다. 이러한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를 필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 요 지권이 있는데, 이런 권리들은 이제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들이죠. 여보,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임장활동 시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남의 토지라 하더라도 내가 분묘를 설치한 지 20년 이상이 지나고, 내가 그 평원 공연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돼서 타인이 분묘를 이장해라 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분묘 기지권이 생성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제정이 2000년 돼서 2001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개인 묘지, 가족 묘지, 기타 등등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묘 기지권 이제 조금은 쉽게 판단할 수 있겠고,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사항들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가 소유권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공시 효과만 있죠. 공시 효과.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압류,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 저당권, 기타 등등 다른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분석하시고, 이제 내가 이러한 이제 권리 분석이 다 끝나서 내가 입찰에 응해됐다라고 생각해 판단이 쓰시면 이제 입찰 법원에 가야 되겠죠. 이제 경매법원에 가셔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가시면 보통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시에 개시를 해서 10시에 마감을, 11시에 마감을 하든지 아니면 11시 10분, 20분 이제 집행관이 공고를 해줍니다. 몇 시까지 마감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 내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가시면은 직원들이 이제 입찰 봉투, 그리고 보증금 봉투, 그 다음에 입찰표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증금을 넣고 다음에 입찰표를 작성해서 입찰 봉투에 넣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점, 입찰표의 금액은 절대로 수정할 수가 없다. 수정을 하게 되면 이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다시 입찰표를 갖다가 재작성을 해서 입찰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일로 이제 결정이 됐다라면 이제 법원에 따라서는 이제 다소 틀립니다. 근데 이제 영월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개찰 현장에서 직원들이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제 그러니까 받을 수 있도록 최고가 매수 신고는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수수료가 1,000원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른 법정에서는 이제 이 그 개찰이 끝나고 오후에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따로 받아서 이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필히 이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농지 소재지 읍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농지 취득 자격 신청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4일 만에 이렇게 발급을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취증을 매각 허가 결정 기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만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이 되고 일주일 있다 허가 결정 여부가 나는데 그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항고 기간 일주일 지난 후에 확정이 되죠. 그 확정이 되면은 이제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가 오면은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내가 주공 이제 토지를 소유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농지연금과 토지경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모두를 말씀드린다는 건 한계가 있고 그나마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그러한 점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